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4.7 보궐선거 투표율이 평균을 크게 웃돌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치러진 6번의 광역단체장 투표율은 30%였던 반면 이번에는 50%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봅니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내달 2일과 3일 이틀간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우파 일각에선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칫 지지자들의 저조한 사전투표가 전체적인 득표율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신 선점에 발빠르지 못했던 정부가 약 1조 원의 웃돈을 얹어 백신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웃돈도 문제지만 백신 추가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코로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 논란입니다. 천안함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대전 현충원은 조화를 하루 만에 치워 유가족들의 상처를 입히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습니다. 국회의원 활동을 하지 않고 의원 활동 명목에 세비를 받아간 장관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부터 현직 장관들까지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을 하면서 누가 얼마만큼의 공돈을 받아갔는지 정리했습니다. 전북대학교 학생 2명이 부정으로 만들어낸 연구 논문으로 뒤늦게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이들이 전북대 입학을 위해 취한 수법은 조국 정경심 부부의 딸 조민과 같았습니다. 조민 판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7월 본인 소유의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에게는 전세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정작 본인은 마구마구 올려댄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로 만신창이가 된 문재인 정부에 희끄무리한 재가 추가적으로 더 뿌려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열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대선 전초전이라 불리는 이번 4.7 재보궐선거는 역대급 재보선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광역자치단체장 재보선인데다가 수도 서울과 제2의 도시 부산에서 동시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 당 모두 사생결단으로 선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기를 잡아야 내년 대선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 선거 결과에 따라 문 정권의 레임덕이 더욱 가속화될 개연성이 높고 미래 권력의 기대는 정치의 속성상 선거 이후 정계 개편 가능성도 농후해 보입니다. 자, 이 때문에 투표율 역시 평균을 크게 웃돌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2000년 이후 치러진 6번의 광역단체장 투표율은 30%에서 40%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투표율이 50%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실상 양자 대결로 맞붙기 때문에 양당 지지층 모두 투표장에 적극 나설 확률도 높습니다. 반대로 코로나 팬데믹 속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 또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예전의 보궐선거 투표율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상반된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표율 고저에 따른 여야의 유불리와 관련해선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오늘 첫 소식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치러졌던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투표율은 48.6%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엔 이보다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각 당 모두 사생결단으로 선거에 나서고 있어 진영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전투표 역시 투표율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투표일인 4월 7일은 평일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투표가 어렵지만 이틀 동안 치러지는 사전투표의 경우 주말이 끼어 있습니다. 통상 투표율이 높아지면 좌파 성향의 정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지기 위해선 장년층에 비해 투표 참여율이 낮은
2030 세대로 대변되는 젊은 층이 투표장에 나와야 하는데 이들이 상대적으로 좌파 성향이 두드러진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LH 투기 사태,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들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여권의 악재가 산재한 상태에서 정권 심판론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권 심판론이 대세를 이루면 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좌파 성향으로 분류됐던 2030 세대조차 정권 심판에 무게를 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다수 나온 바 있습니다. 때문에 평균 투표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투표율이 나온다면 야권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정권 심판을 위해 투표장에 간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고 실제 투표까지 이어질 것이라 판단하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에선 뒤지고 있지만 직접 표를 동원할 수 있는 조직력은 여당이 우세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예전에 우리 진영에서 집회를 할 때 집회 광고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라 라는 문구였는데요. 잘 알려진 대로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하죠. 서울과 부산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서울, 부산에 친척, 지인 등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를 돌려 투표를 독려한다는 건데 우리도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듯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앞서 전해드린 투표율 말고도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사전투표입니다. 자, 먼저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실시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단 전체 유권자 기준으로는 32.4%가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본선거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61.2%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전투표만 놓고 보면 진보층은 45%였고 보수층은 25.2%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 우파 진영에서 제기됐던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이번 선거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결과라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국민의힘은 자칫 보수파 지지자들의 저조한 사전투표가 전체적인 득표율 저하로 이어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조급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투개표에 대한 관리 감독에 심혈을 기울이던가 지지층들이 안심하고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인다던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소식은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4.7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내달 2일과 3일 이틀간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야의 맞대결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특성상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해 결집시키는 전략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자칫 보수 지지자들의 저조한 사전투표가 전체적인 득표율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총선에서 참패했던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도 자체 연구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조작설, 즉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결과를 도출했던 사실이 알려진 바도 있는데요. 그 이후 지지층들의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와 SNS가 광범위하게 전파되면서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국민의힘이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광범위한 움직임은 실제로 보수 지지층 사이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매일경제와 MBN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층은 본투표 의향이 44.3%, 사전투표 의향이 48.7%로 특별한 편차가 없었지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지층에서는 본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7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보궐선거는 일반 선거와 달리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특별히 짬을 내 투표장에 가야 하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사전투표에서 득표를 많이 얻은 정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전투표에 대한 지지층들의 불신으로 비상이 걸린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향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를 가리지 말고 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27일 오후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 앞에서 열린 광진구 유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투개표 시스템을 믿어달라며 사전투표, 당일 투표 구분 없이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투표를 많이 해주는 게 우리 야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도 사전투표도 마다하지 말고 많이 참여해 주십사 하는 홍보를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국민의힘도 사전투표를 앞두고 이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내기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일 6일 전부터는 이른바 깜깜이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깜깜이 구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난 주말에도 4.7 보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계속됐습니다. 지난 주말 공표됐던 두 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드립니다. 자, 먼저 입소스가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7일 서울 유권자 800명에게 조사한 결과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은 50.5%로 집계됐고 박영선 후보는 34.8%였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5.7%포인트였는데요. 특히 오세훈 후보는 중도층에서 박 후보를 56.2%대 27%로 앞섰습니다. 또한 보수층에서는 오 후보가 78.6%를 기록했고 박 후보는 13.4%에 그친 반면 진보층의 60.6%는 박 후보를 지지했고 오 후보는 24.3%였습니다. 당선 가능성 질문에는 응답자의 56.8%가 오 후보를 꼽았고 박 후보는 26.3%였습니다. 다음 여론조사는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지난 토요일 조사에 어제 발표한 결과입니다. 차기 서울시장으로 누구에게 투표할지 서울시민에게 물어봤더니 오세훈 후보가 55.7%, 박영선 후보는 30.3%였습니다. 격차는 25.4%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었는데요. 야권 후보 단일화 전인 지난 13일 조사 때 12.3%포인트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입니다. 또한 응답자의 93.8%는 투표를 하겠다고 답했고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비율은 81%를 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장 관련 여론조사인데 역시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48.2%,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26%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자유민주당 정규재 후보는 1.2%에 그쳤습니다. 응답자의 91.5%는 투표를 하겠다고 답했고 지지하는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응답은 85.7%였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 산하 라디오 방송인 TBS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김어준에 대해 자신이 서울시장에 당선돼도 진행을 계속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단 조건이 붙었습니다. TBS가 교통방송이니만큼 교통정보만 제공하라는 게 오세훈 후보가 말한 조건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세훈이 당선되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못 듣게 되느냐는 질문에 내 재임 시절에는 뉴스공장 같은 시사 프로그램이 없었다. 이는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것이라며 TBS는 설립 목적이 있다. 그 설립 목적은 교통,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는 이제 TBS를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김어준 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너무 큰 아량을 베푸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방송을 빙자한 정치, 시사 프로그램을 주구장창 해오던 김어준은 교통방송에 적합한 인물이 아닌 것은 물론 김어준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를 극도로 싫어하는 서울 시민들을 생각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체를 없애버리고 김어준도 함께 서울 시민들 눈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정부가 백신을 구매하는 데 쓴 비용 총 3조 8,067억 원 중 약 26%는 쓰지 않았어도 될 금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던 문재인 정부가 늑장을 부린 덕분에 백신 구입이 어려워지자 약 1조 원가량의 웃돈을 얻어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헛돈을 쓴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웃돈까지 주고 산 백신조차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어제였던 2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7,900만 명분 1만 5,200도즈 백신 구매비로 총 3조 8,067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1도즈당 25,044원에 백신을 구매한 셈입니다. 외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백신 가격은 아스트라제네카 1도즈에 3에서 5달러, 얀센 10달러, 노바백스 16달러, 화이자 19에서 20달러, 모더나 15에서 25달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1도즈에 평균 22.5달러에 구입했으니 평균적으로 가장 비싼 모더나 수준의 비용을 지불한 셈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구매하거나 계약한 백신은 7,900만 명분입니다. 뉴델리가 지난 2월 평균 달러 환율인 1,112.22원을 기준으로 백신별 예상 구매 비용을 계산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에 2,346억 7,84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얀센에는 667억 3,320만 원, 노바백스엔 7,118억 2,080만 원, 아스트라제네카 1,112억 2,200만 원, 화이자 5,763억 5,440만 원, 모더나 1조 1,122억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금액은 2조 8,130억 2,882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들 백신을 구매하는데 총 3조 8,067억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9,936억 7,118원, 즉 1조 원가량을 더 주고 백신 구매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비밀 유지가 계약의 조건이라며 백신 가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견해를 취했습니다. 지난 10일 양동규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자원관리반장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우리나라는 확진자 발생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비교적 개발 성공이 확실한 백신을 구매해 위험 회피 전략을 추진했다며 백신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부작용이 속출하는 백신을 웃돈까지 줘서 사놓고 개발 성공이 확실한 아스트라제네카를 구매해 위험 회피 전략을 추진했다네요. 그리고 여기서 정부가 말한 우리 나름대로의 최선, 그 최선은 웃돈 얹어주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가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산 백신이 제때 공급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지난 2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확정한 백신 물량은 889만 5천 명분에 그쳤습니다. 총 계약 7,900만 명분의 90%에 달하는 나머지 7천만 명분은 도입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비싼 가격에 백신을 구입하고도 도입이 늦어질 가능성이 짙어졌다고 지적합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감염학과 교수는 26일 뉴델리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일찌감치 선구매에 나섰더라면 좀 더 싼 가격에 이른 시기에 백신을 들여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가격을 문제 삼기에는 늦었지만 문제는 백신이 제때 들어올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김 교수는 결국 다른 나라들이 면역 형성으로 마스크를 벗고 다닐 때도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쓴 채 코로나와 전쟁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온 국민이 코로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최재욱 고려대학교 예방학과 교수는 제조사와 계약서에는
도입 시기가 분명히 적혀 있을 것이라며 공급사가 당초 계약상 날짜를 어기면 가격을 인하하든지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권리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목이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장 역시 정부가 백신 제조사와 접촉을 늦게 하다 보니 가격 협상을 벌일 여지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목이 위원장은 현재 백신 관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백신 가격, 도입 시기 등 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백신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접종을 천천히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접종 속도를 올리고 싶어도 접종할 백신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백신을 일부러 느려 터지게 맞추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최근 들어 하루 접종 인원이 2만 명 이하로 우리 접종 능력의 2에서 3%밖에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접종하면 백신이 떨어져 4월 7일 선거 때까지 공백 기간이 남아서 국민들에게 안 보여주기 위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천천히 하고 있는 상황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2차 접종을 끝낸 사람이 전체 인구의 45%가 넘고 다음 달이면 75% 이상이 백신을 접종해서 집단 면역을 기대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 안에 1억 명에게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에 도달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해걸 서울대학교 의학박사이자 의학채널 비욘드 대표 또한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비욘드를 통해 이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백신을 솔직히 잘 확보를 못한 거 아닙니까? 캐나다나 이런 데가 백신을 서두르지 않거든요. 인구의 6배나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도.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 하는 걸 좀 봐가면서 놓겠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부작용을 보면서 접종하는 자세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진짜 자신감이고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거죠. 홍해걸 박사의 이 한마디는 정말 정부의 뼈 때리는 소리가 아닐 수 없네요. 그런데 홍해걸 박사님,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건 아닐지 걱정이 앞섭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비판에 우선 1차 접종 대상자 가운데 전체 신청자 93%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고 2차 접종자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상태라며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다른 나라는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이 절반인데 1차 접종 대상자, 그 가운데서도 신청한 사람 중에 93%인 건데 청와대는 이 상황이 엄청나게 자랑스러운가 봅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입증 자료라도 내놔야 할 텐데 항상 말로만 해명하는 청와대입니다. 질병청 또한 지난 25일 위탁 의료기관 계약 체결 의사를 밝힌 기관이 1월 말 기준으로 1만 6천 개소라며 단계적으로 기관을 늘려나가면 1일 최대 접종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백신 부족에 대한 해명은 않고 위탁 의료기관 부족으로 물타기 작전을 펼치려는 듯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로 임대차 3법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대가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사소위조차 거치지 않고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면서 전세계약의 임대료 상승을 5%로 제한했었죠. 임대차 시장 혼란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지만 당정은 일사천리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때 저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국회 연설로 유명해진 윤희숙 의원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전세가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희숙 의원의 우려는 곧바로 현실이 됐죠. 법 시행에 앞서 전세금을 대거 올리면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값이 폭등하고 전세 매물은 씨가 말라 세입자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KB 부동산 러브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억 5,554만 원이었던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올해 2월
3억 10만 원으로 무려 17% 상승했고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같은 기간 4억 9,922만 원에서 5억 9,829만 원으로 1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자, 이때 청와대에서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온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온 김상조 정책실장은 국민들께선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읍소했지만 이 같은 김상조 실장의 발언 이후에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멈추질 않고 계속 올랐는데요. 자, 그런데 정말 소름 돋게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7월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임대차 3법 시행 이틀을 앞두고 집주인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4.7 보궐선거에서 가장 유권자들이 민감해하는 문제가 부동산 문제라는 여론조사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큰 악재로 작용할 때 보여지는데요. 지난 28일 전자간부에 공개된 2021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 오페라하우스 2차 임대보증금이 8억 5천만 원에서 9억 7천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은 14.1%로 전월세 상한제에서 설정한 상한폭 5%를 크게 웃도는 액수입니다. 김 실장의 전세 계약은 신규 계약이 아닌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를 받는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14%를 올린 전세금을 세입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인데요. 계약의 시점이 법 시행 이틀 전이어서 불법은 아니지만 정책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김 실장에 대한 비판 여론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 논리로 보면 김 실장이 전세금을 14.1% 인상한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면서도 문제는 국민에게는 전세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본인은 이 같은 행동을 앞장서서 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문제를 일으킨 문재인 정권 인사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김상조 건도 4.7 보궐선거의 대형 악재로 떠오를 듯 보여집니다. 얼마 전 미국 애틀란타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한인 여성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이 사건 이후 애틀란타 총격 사건을 규탄하는 집회는 사건이 발생했던 애틀랜타를 넘어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전 미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애틀랜타 총격 사건 사흘 뒤인 지난 19일 애틀랜타를 급히 찾았습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 발생했던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 사건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은 만큼 총기 사건은 미국에서 매우 예민한 문제인데요. 이처럼 미국 대통령도 직접 현장을 찾아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이수혁 주미대사가 한인 여성 4명이 숨진 애틀랜타 총격 사건 현장을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해 미국에 나와 있는 주미대사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도 왔는데 정작 주미대사는 뭐하고 있냐는 교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한인 여성 4명이 숨진 애틀랜타 총격 사건 현장을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인 희생자 4명 중 3명의 장례식이 이미 치러졌는데도 이 대사는 어떠한 장례식에도 직접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고 애틀랜타 등에서 열리는 추모 집회에도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지어 희생자 1명의 장례식이 주미대사관이 위치한 워싱턴의 인근에서 열렸는데도 이 대사가 직접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사의 행동은 2018년 10월 27일 발생했던 피츠버그 유대교회당 총기 난사 사건 당시 론더머 주미 이스라엘 대사가 했던 대응과도 크게 비교됩니다. 반유대주의 총격범의 총격으로 11명이 숨지면서 미국 사회와 유대인 공동체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요. 더머 당시 주미 대사는 피츠버그에 머물면서 사건 수습에 주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도 사건 발생 사흘 뒤였던 같은 달 30일 피츠버그를 찾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안내했던 인사도 더머 대사였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애틀랜타 총격 사건 사흘 뒤인 지난 19일 애틀랜타를 급히 찾았을 땐 이수혁 대사는 없었습니다. 이 같은 이 대사의 무대응 논란에 대한 교민사회의 불만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지역의 한 교민은 바이든 대통령이 애틀랜타를 방문해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를 비판했을 때 위안을 느꼈다면서 이 대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고, 다른 교민은 이수혁 대사가 직접 애틀랜타 총격 사건 현장을 방문해 한인 유가족이나 교민사회를 한 번이라도 위로했더라면 큰 힘이 됐을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습니다. 한편 이수혁 대사의 무대응과는 달리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사건 수습과 장례식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인회 측은 밝혔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지난 26일 금요일 종합뉴스 영상에 HM님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서해수 55인은 진정한 대한민국 영웅들입니다. 서해수 기념일을 맞이하여 영웅들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마음 따뜻해지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정권이 하루빨리 바뀌어야 우리 서해수 영웅들이 영웅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진심으로 영웅을 기리는 애국시민 여러분이 많다는 사실에 우리 유가족분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덕훈님께서 독립군 대상을 송영길에게 김원웅이는 광복운동을 하신 선열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라는 분노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광복회는 추미애에게 상을 줬을 때도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원웅 광복회장은 계속해서 민주당 사람들에게만 상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콩나물님께서는 삶은 소대가리 주사 맞고 다음날 나로 우주센터 방문, 아스트라 이거 맞은 사람들 모두 이틀 동안 꼼짝 못할 정도로 아프다던데 체력이 좋은 건지 참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 주위에 30대 간호사도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서 죽다 살아났다는데 문재인 김정숙 부부는 아무렇지도 않은 걸 보니 건강 상태가 특 A급으로 좋은가 봅니다. 이 밖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